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를 독하게 손절해야만 했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꼰대와 젊은 세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5억 소송 전말입니다. 정답은 없어 보이네요. 다만 사랑했던 시절은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죠. 제발 사람이 먼저 돼. 지금 네 얼굴을 봐봐라.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줬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 나 죽어도 장례식 때 올 필요 없다.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날씨.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더니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라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저도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최근 몇 년이 정말 지우고 싶을 정도로 불편한 나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마음처럼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아마도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전부 내 자식이 귀하고 귀한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울 테니 말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원하는 마음이 아닌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그만큼 아래로 흐르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 자식이 이 말뜻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부모와 자식이 있으니 말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아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좋다는 건 다 가르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전부 가르쳤죠. 우리 부부가 부모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가정교육도 남에게 욕먹지 않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집안이 어려웠고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남편과 저의 바람은 그냥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어른이면 다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깟 돈 때문에 이러세요? 이러니까 쫌생이 소리 듣죠. 엄마 아빠에게 약속한 4억이나 주세요. 별꼴이야 정말?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와 수년 동안 문제가 있었고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불씨가 되어 소송까지 오고 갔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네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까지 나는 이야기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10몇 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요리 레시피를 올렸어요. 그게 업이 되어 운 좋게 요리 레시피 책도 내게 되었죠. 그렇게 알뜰살뜰 돈 모으는 재미와 함께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정말 평범하게 말입니다. 젊었던 시절 똑똑했던 아들과 딸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제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에는 늘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건 바로 아들 녀석 때문이었어요. 사춘기가 지날 무렵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교육도 훈계도 다 안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님 되시죠? 민우 담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민우 엄마예요. 문제가 좀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민우가 도통 제 시간에 등교를 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제 시간에 등교를 하지 않는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 달에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정시에 등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아들의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밤마다 컴퓨터를 내더니 졸려서 아침에 눈이 안 떠져서 피곤했다는 겁니다. 늘 의욕이 없는 아들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 달라지지 않겠나고 생각했지요.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약과였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다더군요. 다행히 초범이고 학생 신분이라 큰 처벌 없이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처벌이 끝난다고 했었죠.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날 애 아빠가 엄청나게 혼을 내서 다시는 안 그런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20살이 넘은 후 군대를 다녀와서도 철이 들지 않았어요. 매번 저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앞가림할 생각 없이 늘 게임에만 몰두하였었죠. 매일같이 PC방에서 가서 돈을 쓰고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무기력한 삶만 살았습니다. 혹시 또 나쁜 쪽으로 빠지진 않을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유난히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살가운 행동들도 하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대관절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자기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긴 후부터는 뭔가 의욕도 넘치고 저에게도 많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진 좀 봐. 내 여자친구야. 이쁘지? 어때? 이쁘네. 그런데 뭐 하는 아가씨야? 얘? 놀지. 뭘 하긴 뭐래. 그리고 얘네 집 진짜 부자야. 그리고 진짜 이쁘고 착해. 엄마도 궁금하지 않아? 한번 데리고 올까? 소개해줄까?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으로 보니 예쁘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서 걱정이 되었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여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너무 어린 나이인 두 아이가 전화를 하면서 여보, 여보 호칭을 부르는 것도 어른인 제가 듣기는 불편했죠. 그래도 그게 젊은 애들 연애인가 보다 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당시 남편은 출근하면 거의 밤늦게 돼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딸아이도 일찍 취업을 해서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종종 외근을 해야 해서 낮 시간에는 집이 늘 비어 있었죠. 그리고 밤에 퇴근해서 살펴보면 집이 늘 엉망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우 엄마, 아니 그 집에 매일같이 오는 그 키 작은 아가씨 누구야? 네? 아가씨요? 무슨 아가씨요? 아이고, 내가 이런 말 남사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동네 이미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실은 있지? 그 집 아들하고 그 여자애가 매일 낮마다 그 집으로 들락날락. 진짜 너무 그렇더라. 아유, 동네가 그 집 아들 얘기로 난리도 아니야. 빨리 장가 보내야겠어? 푼숙 끼는 옆집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 녀석이 매일같이 여자를 데리고 와선 집에서 나쁘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조치를 취하라고 귀띔을 해주셨죠. 심지어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며 어떻게든 아들 좀 말려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셨어요. 정말 나쁘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났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좀 그래서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어린 나이인데 여보 여보 부르면서 비어있는 시간에 집에 와서 매일같이 있다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당신이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자고. 당신도 민우가 예전보다 생기 있다고 좋아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걱정이 되니 하는 말이죠. 아직 어린데.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혈기왕성한 애들이 다 그렇다고 걱정 말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영 찜찜하고 불안했어요. 어쩌면 이때가 제가 아들을 제대로 살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갑작스럽게 전화로 오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할 말이 있다며 통보를 해오더군요. 그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놀란 마음으로 급히 집에 들어와 보니 아들과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애기 사진이야. 저희 애기 낳아서 키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니? 애기 생겨서 결혼해야 되니까 우리 결혼시켜줘.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당돌한 건지 책임감이 있는 건지
아들과 여자친구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이미 깨진 항아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저질러진 일이니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아들을 한 대 칠 기세였죠. 그나마 제가 손을 잡고 화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물어서 아이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민우 엄마예요. 심려가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쩔 거예요? 세상에나. 우리 딸은 순진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꼬셨길래 어린애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진짜 어쩔 겁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언제쯤 지금 얼굴 볼 생각 없거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내는 여자친구의 엄마, 아니 사돈. 첫 느낌부터 썩 좋지 않았지만 벌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 죄송하다고 해야 했죠.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장소가 차려졌고 우리 가족과 그 아이의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들은 표정이 상기되어 있음에도 아들과 그 아이는 마냥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었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는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장소에서 처음 만난 사돈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서로 난처한 상황임은 분명한데 예비 사돈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집 하나가 재건축 지역에 있고 또 한 채는 이제 하남시에 있는데 이게 아주 집값이 많이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출은 없는데 그래도 들어와 살려면 우리가 전세를 못 내니까 한 4억 정도만 주면 문제없이 애들 들어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4억이요? 무슨 4억을 말씀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차피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 4억이면 어디 가서 변변한 집 한 채 장만 못할 돈인데 제가 그냥 많이 양보해서 제안하는 건데 그렇게 놀라시니까 참 난감하네요. 아니요, 사돈. 집이 있으면 그냥 애들 살라고 하시면 되지 무슨 돈을 마련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돈의 황당한 돈 요구에 저는 뭐라고 차마 대처도 못하고 그 순간 이리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좀 가르치고 하겠다고 말이죠. 추후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돈을 마련해서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어떤 소송으로 연계될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마당에 딸린 단독주택이라서 1층과 2층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2층에는 입구를 따로 두고 아들과 며느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분가를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위층에 올라오실 때는 저희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나가는 출구는 따로 자물쇠를 달아놓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자물쇠를 달란 말이니? 2층 입구를 막아놓으면 작은 방을 가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해놓으면 식구들이 전부 불편해지는데 우리가 조심하마. 그래도 불편해요. 제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정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 점점 가족들 간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세탁기를 돌리고 확인을 해보니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남편의 옷만 전부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옷가지를 꺼내놓았냐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 옷인데 직접 꺼내놨어요? 아닌데, 그거 얼른 빨아서 말려야 할 텐데. 그거 제가 꺼냈는데요. 그거 너무 더러워서 세탁기로 돌리면 다른 옷에 묻잖아요. 이 옷 묻을 거 없어. 아버지가 오랜 시간 입으셔서 색도 바래고 흔적이 쌓여서 그래. 다른 옷에 묻을 일 없다. 아버지 내일 입으셔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며느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징징대면서 짜증을 부리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게을렀고 둘이 똑같이 집에서 빈둥댔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아들 보고 카센터에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우기던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일을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깨우느라 진땀을 빼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 저는 집에 있는 시간에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 2세대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지 않지만 며느리가 쇼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함께 외출도 해보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가끔 며느리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은 정말 난감했어요. 한 번은 같이 외출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런 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먹어요. 아, 진짜 더러워서. 이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뭐라고 했어? 어린데 아주 말을 못되게 하네? 얘,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반말했네. 사장 나오라 해. 아줌마, 그래. 내가 동영상 올려서 박제해서 이 가게 아예 문 닫게 해줄게. 잘난 아줌마 때문에 가게 문 닫으면 좋겠네. 갑자기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연배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처음 겪는 상황에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요. 하지만 간신히 달래서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의 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저렇게 모자란 것들한테는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씩씩대는 걸 보니 골이 아팠습니다. 친정에서 너무 귀하게 자라서인지 며느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가르쳐 보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앉혀놓고 알아듣게 설명도 해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이 어린 며느리에게 철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그게 되었는데 꽤 많은 양을 담그게 되어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전부 집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양념을 다지라고 시켜놓고 딸에게는 물을 채칼로 썰어 놓으라고 해놓고 각자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흩어졌었죠. 잠시 후에 마당으로 나와보니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보이지 않고 부엌에는 다지다만 마늘이 뒹굴고 있어서 화가 났죠. 집안 어디에도 며느리와 아들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생각이 없더군요. 결국 그날 김장은 딸아이와 저 이렇게 둘이 거의 자정까지 끙끙대며 해결을 했습니다. 애들이 둘 다 어디 간 거야? 너 못 봤나? 내가 어떻게 봐. 못 살고 있어서 못 봤어. 너 어디 간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일을 하다 말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니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갑자기 위가 꼬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응급실에 갔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바람을 좀 쐬고 왔다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집안이 더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그 순간만 넘기려는 경향이 둘 다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서 깜짝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흥청망청 쓰고 다닌 카드값이 연체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심지어 어린 나이인데도 겁이 없는 건지 여러 개의 카드를 돌려막기란 거예요.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지만 각종 카드사의 며느리가 현금 서비스 받은 기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날 며느리를 앉혀놓고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이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고 혼냈습니까? 나 그러라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네? 왜 남의 귀한 딸을 무릎을 꿇리고 혼낸답니까? 무슨 소리세요, 사돈. 며느리가 너무 카드 무서운지 모르고 돈을 펑펑 써대서 그랬어요. 세상에 카드값만 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지켜보나요? 혼을 왜 내냐고요. 제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우리 애한테 막 화내고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남의 딸 막 혼내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저렇게 막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위랑 같이 썼는데 왜 우리 애만 잡냐고요? 아이고야. 무조건 딸을 옹호하는 사돈의 태도에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요즘 세대인가, 아니 내가 꼰대인가 혼란스러워진 시기였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더 집 밖으로 돌았어요. 매일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가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기 바쁘고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 시기 저도 외주 작업을 받은 게 있어서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요리를 하는 일이라 광고 회사에서 레시피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SNS에 올리기로 약속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는 반드시 요리를 해야 했죠. 분명히 미리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또 혼자 나가기 바빴어요. 어쩔 수 없이 손주가 혼자 있게 되어 들쳐매고 일터로 향했던 적도 거의 다반사였죠. 보다 못한 딸이 자기 오빠와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딸이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빠랑 새언니가 잘하는 행동이야 이게? 엄마가 애 보는 기계야? 네가 뭔데 말이 많냐고. 네가 보냐고 애를. 뭔 말이 많은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오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줄을 놨나? 너 다시 말해봐. 아들은 순간적으로 딸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그렇게 둘이 엉켜서 싸우더군요. 저는 중간에서 아들과 딸이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는 걸 말리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결국 퇴근하고 돌아온 애들 아빠가 정말 크게 화를 내고 나서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딸은 펑펑 울며 저보고 제발 엄마 이렇게 살지 말라며 걱정 어린 속상함을 쏟아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울며 돌아가는 딸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일로 딸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며 원룸을 얻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카센터에 나가곤 있었지만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 하는 행동 역시 가관이라 했어요. 남편 카센터에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오랜 시간 남편 밑에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던 친구였죠. 그런데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 아들 녀석이 자꾸 시비를 걸면서 그 직원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 지갑에서 나오는 돈으로 연명하니까 당연히 내 밑 아니냐? 서열이 그런 거지. 조선시대 같았어 봐. 얼굴도 못 맞대지. 시끄럽고 일이나 해. 너나 똑바로 일해. 빈둥빈둥 돌면서 빵꾸나 내는 게. 뭐? 일이나 해? 왜? 억울하냐? 억울한 뭐라도 덤벼봐. 못하지? 아들의 깐족거림에 직원은 화가 났고 그날도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 말로는 지켜보고 있으면 그 친구와 우리 아들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직원을 위로하고 보너스를 챙겨줬습니다. 또한 아들을 혼내고 타일렀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되었었나 봅니다. 아들 녀석은 수도 없이 그 직원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를 하고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크게 싸우고 결국 성실했던 직원이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그 직원까지 그만두고 나니 남편의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툭하면 자기 기분대로 막 나가는 아들 때문에 당혹스러움은 배가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항상 최우선에 위치했다고 생각하는 듯 심각할 정도로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온통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 버릇을 고쳐보기 위해 남편과 저는 때론 모질게도 말해보고 진심을 담아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우리는 그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무슨 바람이 부셨대? 그런데 엄마, 생각 정리할 것이 많은데 저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돼요? 무슨 바람을 어디서?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주연이랑 한번 외국 가서 바람 쐬고 와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엄마, 나 믿어주고 딱 한 번만 보내줘요. 뭔가 찜찜한 기분은 들었지만 한 번도 외국에 못 나가봤다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방황을 했다고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나갔다 오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여행에서 뭔가를 깨우친 건지 여행을 다녀온 아들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도 일을 구했다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정말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듯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다녀오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밖에 묶여있는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서 나가보니 경찰 두 분이 오셨죠. 이민우 씨 집에 계십니까? 우리 아들인데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가요? 지금 집에 없기는 한데. 제가 당황한 채 무슨 일로 오셨는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던 아들이 현관에서 경찰들을 보자 도망쳤습니다. 뭐라 할 새도 없이 대기하고 있던 경찰분들이 아들을 쫓아갔고 결국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이 녀석이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마카오로 가서 신나게 불법 도박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난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어쩌면 좋겠냐고 골머리를 썩혔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초범이라 벌금 정도로 끝나서 집에 돌아왔죠.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아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정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다시 일하게 되었었죠. 아들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럴수록 남편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보였죠. 게다가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 나갔다면 함흥차사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꽤 오래 지속되었고 우리 부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뻔뻔함은 며느리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렇게 좋다는 화장품이래요. 어머님도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주름이 처지지 않고 흉해 보이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 꼭 바르세요. 그래, 고맙다. 잘 쓰마. 20만 원인데요, 어머니. 뭐라고? 20만 원? 그게 무슨 소리니? 한날은 며느리가 뜬금없이 화장품 하나를 가져오더니 콧소리를 내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잘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2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작은 통 하나가 20만 원짜리 화장품이라니, 게다가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브랜드의 제품이었어요. 비싸서 못 산다고 하니 입을 삐쭉 내밀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수시로 못 보던 물건들을 사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척들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곳저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수도 없이 가져다 맡겨놓고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할머니뻘 친척들에게는 속임수로 꼬셔서 비싼 돈에 영양제를 팔거나 했다고 하면서 친척분들이 싫은 소리를 하셨죠. 결국 며느리가 다녔던 일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이 문제로 또 며느리와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사돈이 득달같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정말 사돈 너무하시네. 우리 애가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더니 애가 마음 먹고 일해본다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사돈 언성 높이지 마세요. 불법 다단계로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사돈이 자꾸 그렇게 애를 기죽이니까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 아닙니까? 에휴, 내가 이러려고 이런 집구석에 우리 애를 보내서 이러려고 내가 애를 키운 게 아닌데 애들 인격도 존중해줘야죠. 이러니까 우리가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안사도는 앞뒤를 재는 성격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상황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몇 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해봤지만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안사돈을 꼭 닮아서 그런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죠. 정말 하루에도 정신없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절이라 시골로 아들 며느리, 딸과 함께 온 식구가 내려갔습니다. 연세가 8순이 넘으신 저희 시어머님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이른 결혼을 했기에 어린 증손주가 궁금하셨던 시어머님께서 온 동네 친척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어린 손주를 보고 너무 귀여워하셨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물었죠. 왜 표정이 그래?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아, 진짜 싫다고요. 막 더러운 손으로 애기 만지잖아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다들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고 귀여워하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저는 싫다니까요. 제가 싫다는데 왜 어머니가 간섭이세요? 저도 성인이에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을 확 내면서 아기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상황에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어르신들과 시어머님이 당황하실까봐 둘러댔죠. 그렇게 진땀을 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 애들이랑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난감하고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네 배로 낳은 아들과의 인연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위였죠. 저희 부부도 잘 아는 친구라 믿고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딸 결혼식 비용에 보태주려고 모았던 적금을 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평생 아끼고 모은 7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관해놓는 서랍 아래쪽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같이 챙겨뒀던 체크카드까지요. 이사 중에 분실했나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국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받고 전부 찾으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너무 당황해서 은행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은행 직원들이 부축해주고 한참 진정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실 경로를 직원에게 문의했고 체크카드로 단시간에 걸쳐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 큰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남편의 말에 은행 직원이 저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꼼꼼히 통장을 지켜봤어요. 통장에는 제가 혹시나 까먹을까봐 비밀번호를 적어둔 게 보였죠. 잊어버릴까봐 적어둔 건데, 당신도 참.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 한두 푼도 아니고 어쩌려고 그래. 남편은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서 ATM기에서 출금하는 모습만 확인하면 바로 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찝찝함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영 꺼려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혹시나 싶었던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ATM기에서 출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찾아서 화를 내고 꾸짖었지만 아들은 그저 성질만 날 뿐이었죠. 너 도른 거야. 왜 허락도 없이 부모 통장에 손을 댄 거냐? 말을 해봐. 그럴 상황이 있었어요. 뭔데 그 상황이 말을 해보라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됐어요.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당장 갚아. 네 동생 결혼 자금을 홀랑 빼다 날린 녀석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아들은 무조건 성질만 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죠.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 코인인지 뭐를 한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날려버렸고 게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답니다. 한두 푼을 날린 것도 아닌데다가 딸아이 시집을 보낼 때 사용하려고 했던 돈까지 전부 날렸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9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돈을 빌렸더군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액수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이놈들을 내쫓았으니까요. 2달간의 시간을 줄 테니 굶어 죽던 노숙자가 되던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니들하는 꼴은 못 봐준다면서요. 그때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말만 잘못했다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새 정말 많이 울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죠. 다음 날 사돈과 안사돈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오는데 핸드폰이 부셔질 정도로 소리를 치더군요. 어떻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냐며 자신들이 다 챙길 테니 다신 보지 말라고 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집도 자신들이 장만해 줄 테니 그리 알라면서요. 이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그쪽에서 먼저 막 나갔으니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통보한 지 3일이 지났을 무렵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평생 흘릴 수많은 눈물을 그때 흘렸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집을 비운 상황에 제가 마지막으로 슈퍼에 가느라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문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키우는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목격한 저는 바로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아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문을 안 닫고 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나간다고 일이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일부러 그랬겠어. 실수로 문이 덜 닫혔나 봐. 그래서 내 고양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죽은 다음에 미안하다면 다예요? 사람 죽어놓고 사과하면 끝나요? 제가 미우니까 일부러 고양이한테 화풀이 한 거죠.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마구 대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방방 뛰는 며느리의 모습에 동물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 못해 너무 창피했습니다. 물론 아끼는 고양이가 많이 다쳐서 속이 상해 그러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심하게 하니까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 후에 며느리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에 저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악독하게 그지없는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하며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짓 글들을 올려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게다가 돈도 안 주는 못된 시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한테 그렇게 하면 천벌받는다. 이러니 늙은이들이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어떻게 불쌍한 고양이한테 진짜 똑같이 되길. 와, 꼰대들 특인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그렇게 짜게 굴 수 있지? 어디 안 가네. 게다가 그 글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내서 신상을 캐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막말이 섞인 문자 메시지가 마구 쏟아졌어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험한 말을 들으니까 손이 벌벌 떨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숨이 턱턱 막혀서 깨기 일쑤였어요.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연락이 왔고 한동안에 핸드폰을 보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결국은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것조차 감당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결국 제 손을 붙잡고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다며 절대 안정을 권유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댁에 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게다가 이 시기는 제가 몸이 극도로 안 좋았던 상태였죠. 그동안 일만 하며 지내서인지 몸도 많이 상했고 손목이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었죠. 가만히 있어도 손목이 저리고 온 팔이 아프고 어깨까지 시큰거렸죠. 병원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며 약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수술을 권유하셨어요. 수술까지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음에도 아들 며느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딸과 사위는 틀렸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별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천혜향 잔뜩 사왔습니다.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아버님한테 껍질 까달라고 하셔서 꼭 드세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고 나면 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 알았지? 그 잡것들 생각도 일절하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둘 다. 되려 멀리 사는 딸과 사위가 찾아와서 살뜰하게 챙겨줬었죠. 가까이 있으면서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퇴원하고 나서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사돈을 앞세워서 찾아왔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셋이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돈을 요구한 거죠. 정말 이때는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고 이때부터 아들이 아닌 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위가 그동안 사돈어른 카센터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근로수당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퇴직금도 못 받았죠?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죠. 이 집구석에 와서
애가 마음 다치고 고생만 하고 애초에 애들 분가를 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죠. 다 어른들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장난하세요? 사돈이 하남에 있는 집 이야기하시면서 4억 요구하셨잖아요. 그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고, 애들이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분가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보태줄 생각이 있었는데 욕심은 무슨 욕심을 우느네요. 게다가 아들 월급이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 꼬박꼬박 월급 주고 따로 용돈도 챙겨줬어요. 어떻게 CCTV랑 이체 내역 확인해 볼까요? 제 말에 사돈은 꼬리를 내리며 못 들은 척 자기 할 말만 해댔습니다. 뭐 확인할 것까진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보태주면 되겠네요. 우리 사위도 그걸 원하던데요? 구두 약속이니까 지키셔야죠.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대는 안사돈과 그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없이 뚫어져라 보는 아들 내외.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돈은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적어온 종이에 각종 사항을 적어서 5억이라는 액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남편도 화가 나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억지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밖으로 쫓겨나는 와중에서도 안사돈은 계속 돈 내놓으라며 고함을 질러댔죠. 너 이리 와. 네가 와서 말해봐. 지금 안사돈 말하는 게 맞는 말이냐? 네 입으로 네가 똑바로 말해봐라. 장모님이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괜히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저 다 받아낼 겁니다. 내 목 다 주세요. 당장 주세요. 어차피 저희 이혼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거니까 그래야 아세요. 도대체 네 몫이 뭐가 있는데 너 그만큼 키워주고 살게 해준 게 다 누구 덕이냐? 무슨 돈을 어디에 맡겨놨다고 내놔라 마라 말이 많은 거냐? 너 진짜 미친 거야? 그렇게 안사돈과 아들 부부가 집을 다녀가고 나서 바로 몸살이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딸에게 전화를 하자 깜짝 놀란 딸은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는 그 잡것들 가만 안 둔다고 마구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더 이상 오빠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게 웬수지 아들이야? 어디서 지 같은 거 만나서 결혼하더니. 참나. 이젠 그쪽 어른들한테 홀딱 넘어가서 돈을 요구해? 이놈 죽어야 정신 차려. 죽어야지. 이런 제 모습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또한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시기 문득 어릴 적 귀여웠던 아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애교도 많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 아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우리 때처럼 혼내면서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교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대를 MZ세대라 하고는 일컬었지만 어른 입장에선 정말 답이 없는 세대였죠. 그게 제 아들과 며느리도 포함되었던 거고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잠시 좋은 것도 보고 맛난 것도 먹자며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여행인가 싶어서 거절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정하고 행선지도 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은 즐거웠고 휴식과 함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저흰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집에 돌아오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마치 도둑이라도 들은 것 마냥 쑥대밭이 되어 있었죠. 심각함을 인지한 순간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모아둔 보석함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순금과 보석들, 현금들 모든 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평생 남편과 제가 모아왔던 비상금,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집 대문 앞과 현관 앞에 달려있는 CCTV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추측은 역시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냈고 막말을 내뱉으며 소리쳤어요. 너 이거 범죄인 거 몰라? 당장 그대로 가지고 와.
그거 엄마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 알아? 몰라? 너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장모님 집이요. 왜요? 나 나가라며요. 내가 일한 돈 안 주니까 가져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자격 있다고 했다고요. 장인 장모님도 그렇다고 했어요. 분노한 남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사돈댁으로 찾아가 아들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젊은 아들 녀석에게 힘으로 밀린 남편은 온몸 여기저기 땅에 긁혀 상처투성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싸우다가 힘에서 밀렸으니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서로가 마지막 결말을 향해 독해지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리 맘을 먹었고 포문은 사돈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부모인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달아 몸싸움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에선 사돈들이 조종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선을 넘는 아들 부부의 행동에 우리도 변호사를 맞선임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변호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요. 말뿐인 증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조작된 증거는 전부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만 아드님도 저쪽 소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제겐 아들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독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저희 몰래 인출한 은행 사건과 이번 보석건, 그리고 몸싸움 과정 정신적 피해 보상 싸그리 해주세요. 그간 사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은 변호사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페륜 중에 페륜아인데 어이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희의 결심을 듣고선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안사돈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들 내외를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냐면서 일 시키고 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막무가내로 집에서 쫓아내 피해를 입힌 점, 사업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을 들어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파렴치한으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실수를 걸고 넘어가 소송을 진행시키고자 했지만 변호사님은 이미 알고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일체 대답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우리 부부는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사도는 피켓을 메고 와서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1인 시위 피켓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거짓말로 우리 부부를 험담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돈밖에 몰라서 자식을 버린 부모라고 말이죠. 이 시기에 딸은 딸대로 매우 바빴습니다. 소문을 들은 친척과 주민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모든 정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부부를 비난할 수 없다며 절대 기운 잃지 말라고 응원해줬어요. 친척들 또한 혀를 끌끌 차며 그 잡것들 법으로 응징하라고 역성을 내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재판장에 나가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었죠. 그리고 온라인상에도 진실을 공개하고 여러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은 거의 8개월간 이어졌지만 매 재판마다 자꾸만 말이 바뀌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우리 측에서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재판은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 바득바득 우기는 저쪽 변호사가 오히려 혼날 정도였죠. 이 재판으로 인해서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끔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죠. 또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무단침입, 명예훼손, 그리고 아들의 불법은행 인출과 보석 절도건으로요. 당연히 며느리도 포함시켜서요. 네, 저희 부부는 독하게 임했습니다. 아들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천륜을 벌이는 아들의 행동에 법도 우리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대면했던 날 아들은 우리에게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아니, 낳기만 하면 부모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그 재산 누구 줄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요? 제발 사람 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넌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네 맘대로 그렇게 살아. 내 자식은 딸 한 명이야. 에이 뭐 남놈. 진짜 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낳기만 하면 부모야? 제발 그만해라. 지금 네 얼굴을 거울에 대고 쳐다보거라.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줬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 나 죽어도 장례식 때 올 필요 없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네 아내 장모님 붙잡고 평생 살아. 끝까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는 한마디 소리를 안 하는 아들을 보고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이 애를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생각에 후회와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재판 이후에 남편과 상의하여 집과 가진 재산들을 전부 처분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만 알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터를 잡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연락이 왔다는데 아들이 계속 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어. 우리 건강만 생각하고 잘 살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다 잊고 딸만 보고 살자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장에는 불효소송을 비롯하여 절도와 무고죄 등 각종 잘못들이 전부 기록되게 되었고 구상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 사건 뒤에서 계속 조종하며 함께 계획했던 안사돈까지 모두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야 안사돈과 아들, 며느리까지 세트로 연락을 취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안사돈은 처벌이 확정될 무렵에 풍이 와서 몸에 반신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펼친 그들의 어긋난 욕심이 도리어 화를 자초한 거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기보다는 솔직하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나 민우. 네가 왜 전화를 했니? 엄마, 나 이혼했어.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살게. 엄마 있는 곳으로 가서 나 같이 살면 안 될까? 나 갈 데가 없어.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걸려 받았는데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일순간 멍해지고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에는 들지 않더군요. 이 녀석을 받아주면 남편과 내 딸 인생이 다시 험난해질 건 분명했으니까요. 죽어야 변하는 게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내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더 명확했습니다. 그걸 아는지 남편도 강력하게 말리고 딸도 만류하더군요. 전화를 받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밥도 잘 먹히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기도 하고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갈 곳이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난 진짜 어떡하라고. 나 진짜 배고파. 엄마마저 놔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 어린애 아니고 우리는 언제까지 네 곁에 있을 순 없어. 너 스스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아빠 말씀처럼 올바르게 살아.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너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봐. 친구들 이야기 듣지 말고 네가 떳떳하게 네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삶을 잘 살게 된다면 그때 우리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될 거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 엄마로서 너의 어렸던 모습은 간직할게.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에 아들이 또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붙여 쓰지 못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아들과의 운명을 끊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못내 끊어내지 못한 천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부디 어디에서 살던 사람답게 살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살아보며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 못할 사연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사실 텐데요. 결국 인과응보라고 뿌린 대로 다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MZ건 꼰대건 그건 술리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들을 버리냐고 하시겠지만 그 질문엔 저는 눈물로 답해드릴 뿐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시기라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해봅니다. 날이 서늘해집니다. 오늘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도 가볍게 드시면서 평안한 미래를 보셨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